구속이 10년 이상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중요한 세 가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 이게 적극 방어에 나서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서 변호사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잔고 여기 좀 이게 이제 이재만이 얘기했다고 나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박 전 대통령이 잔고를 물어보면 보고를 드렸다. 이건 이 사람 진술이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검찰에서. 이게 그렇죠. 이게 검찰 진술을 검사가 오늘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준비.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언뜻 생각에 잔고라는 단어를 썼을까 싶어서요. 잔고? 잔고? 은행 계좌 잔고는 뭐 잔고가 얼마예요는 자기가 보면 되는데 근데 금고에 잔고가 얼마예요?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청와대 특수활동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썼다 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청와대 특수활동비도 그 금고에 해놨고 얼마 쓰면 얼마 남아있다고 수시로 보고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시에 보면 금고에 6억 원 현찰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전두환 9억 원이 있었는데 이제 3억 원을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가져가고 6억을 넘겨놓는데 그러니까 금고에 있는 거 계속 확인하는 게 옛날부터 습관 아닐까요? 아, 전직 대통령들? 아니 아버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확인을 해야죠. 아, 아버님. 하신 말씀? 이왕 말씀하시면.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고민 중이라고 봅니다. 불출석할 것인가 아니면 구질구질하더라도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이유 때문에 출석할 것인가 고민 중인데 아마 오히려 불출석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옛날에 6억 갖고 있는 것을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한 200억 됩니다. 예, 맞아요. 지금 쉬셔도 된다 그러는데 허명환 의원님 다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 변호사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의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국정농단 최순실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니까 이 전체 그림을 맞춰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뭐 저도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궁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절하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차 교수는 두 분도. 예, 저는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자신이 제2의 전두환이 되지 않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하는 게 두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맞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던 재판, 그거는 뭐 정치 보복에 의해서 나중에 사면 복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이번에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지금 국고에서 지금 추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29만 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꼴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또 역사적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추징금 안 내려고 용빼는 제주를 쓰고 있을 때, 이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공무원 범죄 몰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상당히 힘을 실었던 이 당사자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 역사의 부메랑이 자신에게 지금 향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현근택 부대변인. 네, 저도 이 부분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돈을 안 내다가 10년 동안 돈을 안 내다가 그 법 만들어지고 3달 만에 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만 그 사람의 약한 고리를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자식이 어떻게 됐을 때 바로 어찌 보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백을 하고. 저도 지금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돈 문제를 만약에 압류하든지 추징하든지 지금보다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지 않겠나 아마 순순히 자백하고 인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건 다루면서 참 그야말로 많은 궁금증을 낳았죠. 그렇지만 또 하나 이거는 좀 아직도 궁금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근거 얘기한 거죠? 거기에 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최순실의 문고리 경력이 메모, 그리고 삼성동의 자택에 근거가 있는데 거기 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자, 상황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금으로 보관해야 할 삼성동 집 매각 차액 등 40억이 유영아 변호사에게 넘어가 있잖아요. 그 맡긴 이유가 뭔지 그거 좀 하나 여쭤보면서 다시 주목하는 장시호의 진술. 이건 진술뿐이었어요, 지금. 그다음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박 전 대통령 삼성동 근거의 비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의 용처가 지금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3일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를 28억에 매입합니다. 3월 13일 날. 그리고 2017년 3월 28일 삼성동 사저를 67억 5천에 매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잔금이 먼저 넘어간 얘기인데요. 잔금이. 그러니까 윤전추 유영아 2017년 4월 21일 윤전추가 유영아에게 사저 매각 차액인 40억 원을 윤전추가 돈을 가서 유영아한테 찾아서 전달했다. 그거죠 지금. 그런데 장시호가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어 이렇게 최순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2016년 12월 4일 검찰 조사실에서 한 얘기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장시호, 최순실이가 삼성동 2층 돈으로 유라 모자를 키우라고 했다. 유라와 그 아들을 키우라고 했다. 그럼 누구 돈이에요? 이게 최순실 돈이에요? 삼성동 집은 박 전 대통령 집인데. 장시호는 또 최순실이 박금고에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특검은 삼성동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유영아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박근혜 수표 그리고 현금 40억을 유영하게 맡겼다더라 이렇게 이제 밝힌 거죠. 2017년 3월 13일에 내곡동 자택을 삽니다. 그 3월 28일에 삼성동 원래 살던 저 집을 매각을 해요. 그리고 3월 31일에 대통령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윤전추가 삼성동 자택 매각 차액이라고 약 40억 원을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해가지고 유영아에게 전달하는데 30억 원 수표, 1억 원짜리 수표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갖다 맡긴 거예요? 재산을 일시적으로 맡겨놓은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정농단 사건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게 정치재판도 몰고 가지만 이 부분은 감옥 이후를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를테면 그동안 재임 중에는 국정 운영하지 않고 최순실과 이를테면 살림을 했잖아요. 경제공동체로서. 그러나 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부터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감옥 이후까지 대비하는 유영아 변호사를 사실상 재산관리인으로 교체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 뭐 금고 2개 운영했지 않습니까? 청와대 금고, 그다음에 삼성동의 금고 이 2개를 사실은 검찰 수사 초기에 삼성동 금고를 사실은 압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도 남아있는 15억 원의 행방. 근데 그거 못 찾아요? 저는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못 찾아요? 그거 어디 해외에 보낼 것도 아니고 무슨 그 근거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장시호가 허위 진술한 거예요? 저는 조만간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시는지. 저 호명은요. 답을 주십시오. 예, 저는 뭐 복잡하게 볼 거 없이 참 측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결혼했으면 당연히 남편한테 아니면 자식한테 돈을 맡길 거 아닙니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접근이 독특하시긴 하세요. 정말 가정적으로. 의원은? 정 의원은, 정 전 의원은 뭐. 아까 그 장시호 씨가 이제 그 삼성동 집에 2층에 이제 그 평생 먹고 살 만한 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다면서요. 최순실 씨가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평생이 아니라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게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특검이 확인한 돈이 최 씨 일가 집안에서 확인한 돈이 2,730억이거든요. 특검이 확인한 것만. 그리고 대략 이 최순실 씨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한
한 228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예전에 구국봉사당 할 때 그 당시 한 10억, 그리고 청와대 그 금고에 있었다는 돈 6억, 이게 시드머니가 됐고 그걸 계속 불리려고 그랬다가 아마 억조 창생 동안 유지하려고 이제 K스포츠 밀까지 하려고 하다 그건 안 된 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만한 거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밝혀지면 현근택. 네, 저도 이게 지금 40억을 어찌 보면 변호사비 쪽으로 해서 이 추징을 피하려는 건데요. 지금 10억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도 추징은 안 하고 10억은 아마 변호사비를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수표로 간 30억 부분만 이제 추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정치인들이 솔직히 그 변호사비 많이 안 줍니다, 실제로. 재벌 기업들보다 많이 안 주는데 사실은 이 유영하 변호사가 현재 상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변협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윤리 문제라든지 생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산 도피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추징을 방해하는 부분에 약간 협조하는 관계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 유영하 변호사가 이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아니면은 뭐 측근으로서 어떤 정치 측근으로서의 역할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하려다가 제가 보기에 유영하 변호사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래요? 서 변호사 보시기에. 저는 이게 세 가지 이유로 줬다 보는데요. 일단 이게 대통령이 그 변호사 선임의 정권을 유영한테 준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다른 변호사들이 대통령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게 마음대로 찍고 돈을 얼마 주고 현금으로 절대 이게 비밀로 하게 합니다. 얼마 받은지는 모르게.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정권을 가지고 변호인단을 구성하다 보니 그러면 이게 돈을 일단 변호사비로 맡긴 한 게 첫째 이유가 하나 있을 거고 일부는 뭐 10억이든 그게 얼마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모든 사저 관리나 옥바라지 모든 이게 비용을 그분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면회가 비밀로 자유로운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요. 윤전초 이런 분들은 면회를 못해요, 일반인은. 근데 변호사는 비밀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저 관리나 옥바라지 비용을 쓰니까 그걸 쓰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으로 정유라 지원 부분도 옛날에 단순 뇌물로 1심에서 났잖아요. 이런 경우에 최순실이 부동산이 부족하면 박 대통령한테 또 압수 들어올 수 있거든요. 또 이게 지금 특활비 이런 사건이 나올 수도 있고. 따라서 이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추징을, 왜 변호사비라고 하면 추징을 못 하잖아요. 지금 다투듯이. 이런 게 몰수나 추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 봅니다. 삼성동 금고는 혹시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건 이게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야, 답변이 깊이 생각을 안 해서 모르신다. 장시호가 허위 진술을 한 건지 아닌지는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 또한 저희가 가슴 아픈 역사를 지난해에도 지켜봤습니다만은 오래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위안부 합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10억엔 받은 돈은 유보하겠다. 합의는 인정하되 무시 전략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파기는 않지만 이행도 안 한다라고 하는 위안부 합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정부의 의도를 뭐라고 보시는지 여쭤보면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도 파기도 없다.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에는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거 안 받은 돈으로 치겠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양국 간 공식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 요구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양국 간의 공식 외교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피해자 상처 치유를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까지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하다.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재협상 요구 않겠다는 것이다. 할머니들에 대한 기만이다. 일본 정부는 새 방침에 곧바로 항의할 것. 1밀리도 못 움직여.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고 일본에서 돈 받고 할머니들 돈을 팔아먹었구나.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 번 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꼭 공식 사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왜 위안부가 돼야 됩니까? 위안부 아닙니다. 우리는 강제입니다. 강제. 차정 교수님부터. 예. 예, 그 위안부 합의도 일종에 보면 뭐 우리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랍에미레이트와 이 군사 비밀 협약처럼 전 정권의 일종의 데모신 것이죠. 그래서 데모는 뽑아야 됩니다만 데모를 뽑을 경우에는 한일 관계라는 외교 관계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핵 위기라는 상황에서 한미일 간의 협조라는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이야기는 하지만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겠다. 시간이 이야기라는 측면 아마 그런 걸 감안해서 조금 어정쩡하고 모호한 태도를 견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기남 소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피해자분들의 존엄, 뭐 또 명예 회복, 그에 따른 또 국민 여론, 이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일 간의 정상적인 어떤 외교 관계 회복,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내린 저는 절충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 위안부 합의 파기였습니다. 재협상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어찌 보면 공약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그 불가피한 측면, 이런 관점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맺었던 12.28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또 그런 성과는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허 의원님은요? 예. 저는 태산 명동에 서일필 가는 그런 고사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저는 오늘 당연히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럼 이 타겟이 어딥니까? 일본인지 우리 국내인지 일본 보고는 뭐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럼 기존의 합의는 존중한다. 그리고 그러면은 국내 기존의 합의를 두고 반대 의견을 피해 가신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라고 공약을 내세웠으면서 마무리. 실제 일을 할 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원위치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현근택 부대변인. 네네. 아까 그 할머니 얘기가 굉장히 저는 가슴에 맺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신대, 뭐 위안부 이런 말을 썼거든요. 위안부가 아니다, 피해자다. 결국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외교가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국 사드 문제라든지 한미 FTA 재협상 중이고요. 유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말씀이 이게 국내법과 만약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 동의를 못 받을 경우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제법으로 유예하지만 국내법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서두르면 손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공약도 있고 또 정책 철학도 있지만 서두르지는 말자. 서두르지 말고 이번 위안부 문제 그 정도 해주시면 괜찮은데 저는 이게 오늘 그 발표는요 바로 이게 피해자분들의 인권 명예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규범하고 일본 관계에서 넣은 절충 이게 고육책인데 차라리 저는 이게 깨끗하게 그냥 파기하고요 재협상이 맞다 봐요.